혹시 언어가 우리가 세상을 보는 방식을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오늘은요, 베트남어에 숨겨진 아주 흥미로운 수수께끼를 하나 풀어보면서 그 힌트를 찾아보려고 해요. 바로 바지 한 벌에 숨겨진 비밀인데요. 지금부터 저랑 같이 한번 파헤쳐 보시죠. 자, 오늘 우리가 이 수수께끼를 어떻게 풀 거냐면요. 우선 왜 바지가 쌍이 아닐까 하는 이 혼란스러운 문제부터 시작할 거예요. 그리고 그 답의 열쇠인 분류사라는 걸 만나볼 거고요. 이게 또 얼마나 다양하게 쓰이는지 한번 살펴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이 작은 문법 하나가 우리 생각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까지 알아보겠습니다. 네, 모든 미스터리의 시작은 바로 이 바지입니다. 영어에서는 신발 한 켤레도 a pair, 바지 한 벌도 똑같이 a pair라고 하잖아요. 근데 베트남어에서는 이게 달라요. 신발은 노이, 그러니까 쌍을 뜻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상하게 바지에는 전혀 다른 단어, 까에를 쓴단 말이죠. 바로 여기서부터 이게 왜 다르지? 하는 혼란이 시작되는 겁니다. 진짜 이상하지 않아요? 생각해보면 다리 두 개가 들어가는 건 똑같은데 왜 베트남 사람들은 바지를 쌍으로 안 보는 걸까요? 바로 이 질문.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풀어야 할 수수께끼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자, 이 수수께끼의 해답은요. 베트남어 문법의 아주 중요한 개념 안에 숨어 있습니다. 그게 뭐냐고요? 바로 분류사라는 겁니다. 분류사? 이게 대체 뭘까요? 아주 쉽게 말해서 물건을 종류별로 담는 바구니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숫자로 뭔가를 셀 때 그 숫자랑 물건 이름 사이에 쏙 들어가서 자, 지금 세는 건 동물입니다. 이건 책이에요. 이건 가구입니다. 하고 딱 구분해주는 이름표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베트남어에서는 모든 사물을 그냥 하나, 둘 이렇게 세는 게 아니라 이렇게 고유한 카테고리로 먼저 묶어주는 거예요. 어떤 종류의 물건인지 먼저 딱 알려주는 거죠. 그리고 이걸 쓰는 데는 아주 간단한 마법 공식이 있습니다. 자, 그럼 아까 그 바지 미스터리 이 공식으로 한번 풀어볼까요? 먼저 숫자 1, 하나가 오고요. 그 다음에 분류사가 와야겠죠? 바지는 일반적인 사물이라는 바구니에 들어가서 까이라는 분류사를 쓰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명사 권, 즉 바지를 붙이면 끝! 그래서 못가이 권이 되는 거죠. 어때요? 이제 수수께끼가 풀렸죠? 그럼 이제 이 분류사라는 시스템이 얼마나 넓게 쓰이는지 한번 베트남어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분류사 몇 가지를 만나보러 가실까요? 여기서 진짜 재밌는 게 까이랑 쯔의 차이인데요. 둘 다 물건에 쓰긴 하는데 까이는 그냥 일반적인 사물을 말하는 거고요. 쯔은 원래 쌍으로 있는 것 중에 한 짝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신발 한 짝 같은 거죠. 그리고 책은 어때요? 돌돌 말려있는 형태잖아요. 그래서 구원을 쓰고 신문처럼 얇은 종이는 떠라고 부르는 식으로 사물의 형태나 특징에 따라서 분류사가 다 달라지는 거예요. 자, 이번엔 자연으로 가볼까요? 동물을 셀 때는 아이라는 뜻의 건을 써요. 정말 신기하지 않아요? 뭔가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느낌이 들죠? 그리고 나무는 까이, 열매는 과, 돌멩이처럼 둥근 건 헌으로 분류하고요. 세상을 정말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있다는 게 딱 느껴지네요. 그런데요, 이 분류사라는 게 단순히 눈에 보이는 물건에만 쓰이는 게 아니에요. 건물은 물론이고 심지어 눈에 보이지 않는 감정까지 베트남 사람들은 세상의 거의 모든 것을 이런 식으로 분류합니다. 이것 좀 보세요. 똑같은 건물인데도 작은 아파트는 깐, 저기 높은 빌딩은 똬, 이렇게 다르게 불러요. 그리고 회의 같은 행사는 구옥을 쓰고요. 제가 제일 놀랐던 건 이건데요. 갑자기 확 쏟아지는 소나기나 욱하고 치미는 분노 같은 감정의 폭발까지도 건이라는 분류사로 센다는 거예요. 와, 정말 정교하고 어떻게 보면 시적인 시스템 아닌가요? 하지만 여러분, 지금까지 저희가 본 건 정말 빙산의 일각에 불과해요. 이 분류사라는 건 단순히 숫자를 세기 위한 문법 도구가 아니거든요. 그 안에는 훨씬 더 깊고 중요한 의미가 숨어 있습니다. 아니, 그냥 단어 하나인데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하냐고요? 바로 이 분류사가 단순히 세상을 나누는 것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
즉 관점 자체를 만들어내기 때문이에요. 이 예시를 보면 정말 확 와닿으실 거예요. 사람을 부를 때 어떤 분류사를 쓰느냐에 따라서 존경과 경멸, 그 태도가 완전히 달라지거든요. 예를 들어 위는 교수님처럼 존경하는 인물에게 쓰는 반면 땐은 강도처럼 경멸하는 대상에게 쓰는 단어예요. 네, 실제로 이 텐이라는 분류사는 사전에도 부정적인 함의를 가진 용어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을 세는 단어 딱 하나를 가지고 그 사람에 대한 사회적인 태도나 감정까지 전부 전달하고 있는 셈이죠. 자, 그럼 오늘 내용 한번 정리해 볼까요? 첫째, 베트남어에서는 명사를 쓸 때 반드시 분류사가 필요하다. 둘째, 그 공식은 바로 숫자 더하기 분류사 더하기 명사다. 셋째, 이 분류사는 사물의 특징에 따라 세상을 묶어주고 마지막으로 존경이나 경멸 같은 아주 미묘한 의미까지도 전달하는 강력한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것 아시겠죠? 오늘 베트남어의 분류사를 통해서 언어가 어떻게 세상을 나누고 또 이해하는지 살짝 엿봤는데요.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 질문을 한번 드려보고 싶어요. 우리가 매일 쓰는 우리말 속에는 혹시 우리도 모르게 세상을 나누고 있는 그런 보이지 않는 카테고리들이 숨어 있지는 않을까요? 한 번쯤 생각해보는 것도 재밌을 것 같습니다.